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며느리 최채린의 손이 제 어깨를 밀어낸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평일 오후 3시 40분 헛개진리 폐등대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머니, 한 발만 더 뒤로 가세요. 지금 각도가 완벽해요. 채린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지만 셔터는 누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사진을 찍을 때 연신 셔터를 누르곤 했는데 그날은 계속 위치만 조정하라고 했거든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제 치마자락을 휘날렸습니다. 발밑에 낡은 돌계단이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난간도 없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며느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는데 거절하기도 그랬습니다. 체리나 여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저는 뒤를 돌아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힘이 제 어깨를 뒤에서 밀어냈어요. 강하지는 않았지만 균형을 잃기에는 충분한 힘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이 워낙 위험한 곳이라 작은 충격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며 지나가고 바다의 짠내가 코끝을 찔렀어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다행히 절벽 중간쯤에 자란 오래된 해송가지들이 제 몸을 받아줬어요. 굵은 소나무 가지에 걸린 채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의식이 흐려졌어요. 희미한 의식 상태에서도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채린이 크게 소리 지르는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놀람보다는 뭔가 연기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됐어? 계획대로 됐어. 빨리 가자. 채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의 울부짖음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두 번째 목소리는 제 아들 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면접이 있다고 나간 도훈이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채린과 함께 계획대로 됐다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1년만 버티면 돼. 돈은 나올 거야. 도훈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는 가운데 등대의 하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였어요. 40년 넘게 봐온 그 등대 불빛이 그날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환청이면 좋겠다.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해송가지에 걸린 채로 몇 시간을 지냈을까요? 성향이 바다 너머로 지고 있을 때쯤 아래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사람이 있다. 놀라고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채린의 연기 같은 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니 낯선 할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진짜 걱정과 놀람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강병수입니다. 바다약초를 캐러 왔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목소리가 따뜻하고 진정성이 있었어요.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빨리 들 것을 만들어야겠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전문적인 판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김말순이에요. 예전에 간호조무사를 했어서 응급처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셔야. 아니요, 제발 병원은 안 돼요.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신고도 하지 마세요. 이건 집안일이에요. 강병수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를 일이지. 강병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치료부터 하자. 말순이가 응급처치는 할 줄 아니까. 그렇게 저는 강병수 할아버지와 김말순 할머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진실과도 마주하게 됐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진실 말이에요. 해송가지에 매달려 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았으니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등대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게는 희망의 신호처럼 보였어요. 아직 살아있고 싸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강병수 할아버지와 김말순 할머니는 제게 진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각종 바다약초들이 가지런히 말리고 있었고 집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응급상자를 꺼내서 제 상처를 살펴봤어요. 갈비뼈금이 간 것 같긴 한데 다행히 내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김말순 할머니의 손길이 부드럽고 정확했어요. 하지만 최소 일주일은 푹 쉬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 몸은 아팠지만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도훈과 채린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살아있다는 걸 알고 찾고 있을까요?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순간이 머릿속에 되풀이됐습니다. 채린의 차가운 손길, 도훈의 목소리, 그리고 계획대로 됐다는 말. 모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둘째 날 아침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릉 헛개진리 마을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시어머니를 찾아달라며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벌써 실종 신고를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채린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뉴스 들었어? 김말순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설마 그게? 네, 제 이야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벌써 실종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강병수 할아버지가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며느리 최채린 씨는 평소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며 하루빨리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친어머니처럼 모셨다고요? 불과 어제 저를 절벽에서 밀어뜨린 사람이 말이에요. 그날 오후 마을 소식통으로 유명한 조순자 아주머니가 강병수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병수야, 큰일 났어. 한영순이가 실종됐다나 봐. 며느리가 난리도 아니야. 저는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순자 아주머니는 마을에 살아있는 방송국 같은 분이셨거든요. 무엇이든 먼저 알고 모든 소식을 동네 곳곳으로 전파하는 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동네 곳곳에서 찾고 있고 인터넷에도 실종 신고를 올렸다던데. 그런데 영순이 어디 갔을까? 평소에 말 없이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생겼대? 강병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당황해하더라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 진짜 슬픈 건지 아니면 연기인지? 조순자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연기? 그래, 바로 그거야. 뭔가 과장된 느낌이 들더라고. 평소에는 그렇게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조순자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제 추측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체리는 지금 완벽한 효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찾는 애타는 며느리를 연기하면서 동시에 제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겠죠. 셋째 날 아침, 김말순 할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영순아, 내 며느리가 지역신문에까지 나왔어. 인터뷰도 하고 현상금까지 걸었다나 봐.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채린이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김말순 할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생명보험 얘기도 했다던데. 시어머니가 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왜 실종신고에서 보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거였어요. 채린과 도훈이 저를 죽이려 한 이유가 바로 보험금이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살아있다는 걸 들키면 절대 안 되겠어요. 적어도 진실을 모두 파악할 때까지는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발 부탁이에요. 조금 더 숨겨주세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강병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지. 그런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면서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채린이 며칠 전에 수면제 알레르기 얘기를 한 것, 도훈이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인 것, 그리고 등대에서 벌어진 일까지. 하나씩 적어보니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게 더욱 명확해졌어요. 특히 도훈이가 면접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채린과 함께 저를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밖으로 등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그 빛이 제게는 희망처럼 보였어요. 아직 저는 살아있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말이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넷째 날 아침, 조순자 아주머니가 가져온 지역신문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효부 최채린 씨, 시모 실종의 애타는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크게 실려 있었어요. 사진 속 채린은 눈을 빨갛게 울어부은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도훈이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최근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했었다. 가족들 몰래 혼자 나가시는 일이 가끔 있었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기사 좀 이상하지 않아? 김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보통 가족이 실종되면 보험 얘기를 왜 해? 그리고 사진 속에서도 진짜로 슬픈 것 같지 않고.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제 눈이 멈췄어요.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큰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져서 더욱 걱정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굳이 보험 얘기를 언론에 했을까요? 그리고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유지라는 표현도 이상했어요. 남편이 보험 가입을 원했다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고 동시에 그들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할아버지, 옛날 폴라로이드 카메라 혹시 있으세요? 제가 물어보자 강병수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있긴 한데. 왜? 오늘 날짜 신문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만들어 두고 싶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요. 강병수 할아버지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저는 오늘 신문을 들고 얼굴 일부가 보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숨겨뒀어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몰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어두운 색 옷을 빌려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까워지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평소에 없던 방송 장비들이 보였어요. 카메라, 조명, 그리고 각종 케이블들이 거실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채린이 스마트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시어머니께서 사라지신 지 벌써 나흘째인데. 채린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정말 효부시네요. 꼭 찾으시길 바라요. 후원금 보낼게요. 같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채린이 제 실종을 이용해서 돈까지 벌고 있었던 거예요. 방송이 끝난 후 채린과 도훈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생각해? 정말 죽었을까? 채린의 목소리였어요. 아까의 애타는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럴 거야.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바다로 떠내려갔을 거야. 도훈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시체가 안 떠올라서 불안해. 혹시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지? 설마. 그리고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누가 믿겠어? 우리가 밀었다는 증거도 없고.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죽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잠시 후 도훈이 서재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 창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도훈이 서류들을 뒤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보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증권이 3장이나 있었어요. 금액을 보니 총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언제 이런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옆에는 채무 관련 서류들도 보였습니다. PEP 대출 연체 통지서, 신용카드 독촉장,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온 손실 확정 통지서까지. 도훈과 채린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브로커 명함이었어요. 보험금 조기 수령 전문, 특별한 상황 해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업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도훈의 휴대폰 메모장도 잠깐 보였는데 검색 기록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 실종 선고기간 단축 방법, 절벽 추락 생존율, CCTV 사각지대 만들기, 수면제 과다복용 증상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처방전 대리수령 방법이라는 검색어였어요. 그 아래에는 채린, 친정 이모 주민번호 사용이라는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수면제를 받아서 뭔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훈이 서랍에서 약봉지를 꺼내는 것도 봤습니다.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분명히 제가 처방받은 적 없는 약이었어요. 약봉지를 자세히 보니 수면진 정제였습니다. 그것도 꽤 강한 종류예요. 채린이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했던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들은 저를 절벽에서 밀기 전에 약물로도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집을 나와서 강병수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짓을 했다니. 그것도 라이브 방송으로 돈까지 벌어가면서 말이에요. 이제 확실한 증거들을 모았으니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덫에 오히려 그들 자신이 빠지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그 이후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언론 인터뷰, 그리고 각종 법적 절차들이 이어졌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블 유니노트 매듭, 대리 처방전, 통화기록 공백, 그리고 술집 대화 녹음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도훈과 채린의 빚 규모였어요. PEP 대출 1억 8천만 원, 가상화폐, 선물거래, 손실 2억 3천만 원, 신용카드 연체금 5천만 원. 총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윤미영 지역신문 기자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혹시 가족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망설임은 없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의 죽음도 의심스럽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브로커 장철민과 대부업체 직원 오성달도 연루되어 체포됐어요. 그들은 보험금 사기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했던 공범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 박철수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 결과였어요. 정태수 병원 약사의 증언에 따르면 채린이 남편의 진통제를 임의로 증량했던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 채린 씨가 와서 진통제를 더 달라고 했어요. 환자가 너무 아파한다면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용량은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정태수 약사가 증언했어요. 결국 남편의 죽음도 단순한 자연사가 아닌 의도적 과다 투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채린과 도훈은 이미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가족을 죽여왔던 거예요. 법정에서 도훈과 채린을 다시 마주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뿐이었습니다. 채린이 최후 진술에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하지만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것만.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해자 명의 수면제를 받아갔고 특정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살인 미수입니다. 도훈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했어요. 저는 단지 채린이를 말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그의 변명은 무너졌습니다. 1년만 버티면 돼. 빨리 정리하고 도망가자 같은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채린은 살인미수, 보험사기, 의료보험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도훈은 살인미수 공범, 보험사기 공범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그들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결국 자신들의 인생도 망쳐버린 그들이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위협에 떨지 않아도 되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이형석 형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형사님, 혹시 비슷한 사건이 맞나요? 안타깝게도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등대를 다시 바라봤어요.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새하얀 모습으로 서 있는 등대에서는 이전보다 더 밝은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실의 빛도 이와 같구나. 한번 켜지면 어떤 어둠도 걷어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센터 옆에 작은 상담소를 차렸어요. 이름은 바다등대 상담소였습니다. 가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법적 지원을 하는 곳이었어요. 첫 번째 상담자는 부산에서 온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몰래 털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신고하기가. 제가 답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증거를 모으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강병수 할아버지와 김말순 할머니도 상담소 일을 도와주셨어요. 강병수 할아버지는 증거 수집 방법을, 김말순 할머니는 응급처치와 심리적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조순자 아주머니는 홍보를 맡았어요. 우리 영순이가 이런 좋은 일 한다며 동네 곳곳에 알리고 다니셨거든요. 특별히 기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중점을 뒀어요. 일기를 쓰듯이 매일매일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상황, 대화 내용까지 자세히 적어두시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가족 범죄 대응 매뉴얼도 배포했어요. 의심 신호 파악하기, 갑작스러운 보험 가입, 약물 관리 변화 등. 증거 수집 방법 기록, 녹음, 사진 촬영. 타임라인 정리하기, 시간대별 상황 정리.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 확보하기. 법적 대응 절차.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아들에게 사기당한 할머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녀들의 위협을 받는 어른들까지.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6개월 동안 총 47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그중 23건이 법적 해결에 성공했습니다. 나머지도 가족 간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됐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대구에서 온 70대 할아버지 사건이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에 썼던 사건이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서 손자를 고발했던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윤미영 기자가 6개월 후 후속 기사를 썼어요. 한영순 씨가 설립한 바다등대 상담소, 가족 범죄 피해자들의 희망이 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제 인터뷰도 실렸어요.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피해자들이 당당해지는 모습을 볼 때예요. 처음에는 가족인데 어떻게? 라고 망설이시다가 나중에는 내 권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전국에 이런 상담소가 더 많이 생겼으면 해요. 그리고 가족 범죄 예방 교육도 확대하고 싶어요.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1년이 지난 어느 저녁 저는 등대 앞에 서 있었어요. 새로 단장된 등대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자 준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등대 정말 예쁘게 됐네요. 그렇지? 할머니도 이 등대처럼 다시 태어났단다. 할머니는 정말 용감해요. 나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용기라는 건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란다.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등대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깊은 어둠이 찾아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같은 어둠에서 헤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절망과 배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저를 떨어뜨리려 했던 손들보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손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강병수 할아버지, 김말순 할머니, 조순자 아주머니, 이형석 형사, 정태수 약사, 그리고 상담소를 찾아온 모든 분들. 이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등대의 불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밤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등대의 불빛처럼 꾸준히 변함없이 빛을 비춰주겠다고.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등대의 침묵이 깨진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일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자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등대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듯이 저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등대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가고 파도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어요. 그 모든 소리들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선율처럼 들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새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몸소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도 말이에요. 다섯째 날 이른 아침, 저는 사건 현장인 등대로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순아, 너무 무리하지 마. 갈비뼈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 괜찮아요. 증거를 더 찾아야 해요. 그들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한 일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등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떨어졌던 그 계단 근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계단 난간 부분을 보니 뭔가 이상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로프 같은 걸로 묶었다가 푼 흔적이 보였어요. 그리고 바닥 모서리에는 작은 로프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로프 조각을 주워서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랐어요. 매듭이 제가 손자 준우에게 가르쳤던 더블 유니노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매듭은 낚시할 때 쓰는 특별한 방법인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매듭법이었어요. 이 매듭, 채린이가 배웠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며칠 전에 채린이 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보니 유튜브 즐겨찾기에 낚시 관련 영상들이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더블 유니노트를 가르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채린이 도훈을 위해서 낚시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용도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도 저를 밀어서 떨어뜨린 다음 만약에 죽지 않으면 로프로 목을 졸라 죽일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등대에서 나와서 강병수 할아버지에게 로프 조각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이 매듭 보세요. 제가 손자에게 가르쳐준 그 매듭이에요. 강병수 할아버지가 로프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네. 정말 계획적인 범행이야.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이 동네 휴대폰 전파 상태가 이상한 시간대 있나요? 제가 떨어진 시간 즈음에 통화 기록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강병수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동네는 밀물때 되면 기지국 전환이 일어나서 통화가 잘 안 돼.
특히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는 거의 통화가 불가능해. 정말요? 그래. 내가 예전에 통신 관련 일을 했어서 아는데 그 시간대는 기록도 제대로 안 남아. 바닷가 지형 때문에 전파 음영이 생기거든.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제가 떨어진 시간이 정확히 오후 3시 40분이었습니다. 도훈과 채린이 그 시간을 노렸다는 뜻이에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시간을 계산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할아버지, 혹시 이 시간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증거로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내 친구 김대식이한테 물어보자. 그 친구가 아직도 통신사 기지국 관리 일을 하거든.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김대식 아저씨가 강병수 할아버지 집에 왔어요. 4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병수 형이 부탁한 그 시간대 말이지. 정말 특이한 현상이야. 밀물때 되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전파 경로가 바뀌어. 그래서 통화 연결도 안 되고 기록도 남지 않아. 김대식 아저씨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여기 봐.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10분까지는 완전 음영지대야. 이 시간에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돼.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도훈과 채린이 이 시간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혹시 이런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자 김대식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통신사에 요청하면 전파 음영 자료를 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자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3가지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첫째는 더블 유니노트로 묶인 로프 조각, 둘째는 제 이름으로 받은 수면제 처방전, 셋째는 전파 음영 시간대 자료였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직접 녹음해서 자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 술집에 변장하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가발과 선글라스를 빌려 쓰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술집에는 예상대로 도훈과 채린이 와 있었습니다. 둘 다 술을 꽤 마신 상태였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작은 녹음기를 켜두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죽겠어. 시체가 안 떠올라서 보험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 채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술에 취해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조금만 참아. 실종 선고까지 1년만 더 기다리면 돼. 도훈이 대답했어요. 1년? 그동안 빚쟁이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브로커한테도 벌써 계약금 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 이미 벌인 일인데. 차라리 처음부터 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절벽에서 미는 건 너무 위험해.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약물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약은 흔적이 남잖아. 그래도 절벽에서 떨어진 거로 하는 게 자연사처럼 보이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어. 다음부터라니 또 다른 피해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술집을 나왔습니다. 녹음기에는 그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미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등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이 제게는 정의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6째 날 저는 본격적인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강병수 할아버지, 김말순 할머니, 조순자 아주머니와 함께 작전 회의를 했어요. 이제 그들을 덫에 걸리게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순자 아주머니가 먼저 나섰어요.
내가 동네 카톡방에 등대 CCTV 사각지대 소문을 다시 퍼뜨릴게. 그럼 채린이가 더욱 안심할 거야. 김말순 할머니도 제안했습니다. 병원 인맥을 써서 채린이가 받아간 처방전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 볼게. 분명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야. 강병수 할아버지는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했어요. 내가 브로커한테 구체적인 제보를 할게. 보험금 사기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서 그들을 압박해보자. 저는 가장 위험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제가 직접 채린 휴대폰으로 협박 문자를 보낼게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해서 절벽에서 민 사람 나는 봤다는 내용으로요. 모두들 걱정스러워했지만 이 방법이 가장 확실히 그들을 동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먼저 조순자 아주머니가 마을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등대 공사 때문에 CCTV 사각지대가 더 늘어났다던데 혹시 영순이 사건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증폭시키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강병수 할아버지가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바꿔서 익명의 제보자인 척했습니다. 박도훈 부부 아시죠? 그 집 보험금 사기에 대해 정보가 있어요. 브로커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길래? PEP 대출로 1억 8천만 원 손실 봤어요. 가상화폐 선물 거래로도 큰 손해 났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보험금을 노린 거예요. 그런 정보를 어떻게? 저도 같은 업계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손 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경찰 수사 들어오면 다 연루됩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옛 동료에게 연락해서 병원 기록을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채린이 제 이름으로 수면진 정제를 여러 번 받아갔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채린 친정 이모의 신분증을 사용해서 대리 수령한 거였어요. 영순아, 이거 완전한 의료보험 사기야. 그리고 이 수면제 용량이면 사람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 수 있어. 김말순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야. 분명히 그런 목적이었을 거야.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어요. 공중전화에서 채린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채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바꿔서 말했어요. 절벽에서 시어머니 민 거 나는 다 봤어. 조심해. 누구세요? 무슨 말씀을? 채린이 완전히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증거도 있어. 곧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1시간 후에 조순자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영순아, 큰일이야. 채린이가 도훈이한테 울면서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누가 협박한다고 난리더라. 뭐라고 하던가요? 목격자가 있다고 어떻게 하냐고 울고불고 하더라고. 그런데 도훈이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그럼 빨리 정리하고 도망가자래. 완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그들을 완전히 동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날 저녁 강병수 할아버지가 브로커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브로커가 도훈한테 전화했대.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면서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했다나 봐. 그럼 도훈이가 뭐라고 했어요? 이미 벌린 일이니까 끝까지 가자고 우겼대. 그런데 브로커는 완전히 손을 뗐어. 너무 위험하다고. 브로커가 손을 뗀다고 하니 도훈과 채린이 더욱 다급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남편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의 죽음도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영순아, 내 남편 마지막 날 진통제 투여량이 평소의 3배야. 그것도 채린이가 간병할 때 늘어났더라고.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럼 남편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의사는 모르게 임의로 늘린 것 같아. 이미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수사하기 어렵겠지만 패턴을 보면 분명해. 남편의 죽음도 자연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어요. 채린과 도훈이 예전부터 이런 짓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보험 사기범이 아니라 연쇄살인 범이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먼저 죽이고 이번에는 저를 노렸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짓을 할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마을 주민 설명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등대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회인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나서서 그들의 죄를 폭로해야 할 때였어요. 등대의 불빛처럼 진실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걷어내야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마을 주민센터에서 등대 리모델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행사에 관심이 없던 채린과 도훈도 참석했어요. 아마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실종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효부와 효자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말순 할머니의 옷을 빌려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완전히 변장한 채 회의장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 속에는 폴라로이드 생존 인증 사진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홍순희 주민센터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회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폐등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채린과 도훈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채린은 여전히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간간히 눈물을 닦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훈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설명회가 중반쯤 지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스크와 모자를 벗으면서요.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한영순 씨 아니야? 실종됐다던 분이잖아. 채린과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채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고 도훈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한영순입니다. 여러분이 실종되었다고 알고 계신 바로 그 한영순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조순자 아주머니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영순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저는 가슴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어요. 이것은 제가 오늘 날짜 신문과 함께 찍은 생존 인증 사진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숨어 있어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걱정이요? 저는 채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평일 오후 3시 40분 등대에서 저를 밀어뜨리고도 걱정이라고 하시나요? 무슨 말씀을?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술집에서 도훈과 나눈 대화 말이에요. 시체가 안 떠올라서 보험금 처리가 안 된다. 1년만 참으면 돼, 이런 말들을 했죠. 녹음기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바로 그때 강병수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첫째, 등대 현장에서 발견한 로프 조각입니다. 더블 유니노트라는 특수한 매듭으로 묶여 있는데 이는 채린 씨가 유튜브로 학습한 매듭법입니다. 둘째, 채린 씨가 영순 씨 명의로 대리, 수령한 수면진 정제 처방전입니다. 친정 이모 신분증을 도용해서 불법으로 받아갔습니다. 셋째, 통신사 전파 음영 자료입니다. 범행 시간인 오후 3시 40분은 정확히 전파 음영 시간대로 통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는 계획적 범행을 증명합니다. 김말순 할머니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채린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영순 씨 명의로 수면제를 여러 차례 받아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보험 사기입니다. 도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증거를 조작한 거야. 조작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왜 면접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등대에 나타났나요? 그리고 왜 계획대로 됐다고 말했나요? 채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울음이었습니다. 들키고 말았다는 절망의 울음이었어요. 시어머니 제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빚에 허덕이고 매일매일 독촉에 시달리고. 그래서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8억 원의 보험금 때문에요. 그것도 라이브 방송으로 후원금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조순자 아주머니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효부는 무슨 사기꾼이지. 다른 주민들도 웅성거렸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같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홍순희 직원이 말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이에요. 도훈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엄마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야. 그냥 겁만 주려던 거였어. 겁만 주려고요? 저는 서늘하게 웃었어요. 그럼 수면제는 뭐였나요?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 날 진통제 과다 투여는 또 뭐였나요? 도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저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형석 형사를 포함해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도훈, 최채린 씨, 살인 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형석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채린이 제게 매달렸어요. 시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법정에서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 남편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받으실 겁니다. 도훈이 마지막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막지 못했어. 그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